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2,52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도 진정돼 환율은 1,450원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마감 앞둔 국내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07% 오른 2,523.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장 초반 2,53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외국인이 4,1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반도체주가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 5% 넘게 올라 20만 9천 원 선에, 삼성전자도 1%쯤 오른 5만 4천 원 선 초반에 거래 중입니다. 2조 원 이상 신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황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넘게 오른 104만 3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은 1.7% 올라 724.0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죠? 네,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50분 기준 1,45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오전에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1,449원 선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다 금리까지 유지되면서 하락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 중국 상해 종합지수 모두 1%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2% 넘게 오르면서 23,020선 중반에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던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환율 급등세를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보도에 오서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후 석 달 만에 다시 묶었습니다. 환율 수준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우리 펀더멘털과도 괴리가 돼 있고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해서 우리 대외 시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국 정책도 아까 얘기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스탑을 한 거지.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이 30원가량 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환율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물가 걱정이 큽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까지 올라가면 그 임팩트가 더 크겠죠. 다만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석 달 안에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자율은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되는데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현재 내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만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면 금리를 내려 경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값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를 지속했는데요.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가 나타났지만 그 외 단지들은 매수 관망세 속에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별로도 편차를 보였는데요. 용산구와 송파구는 0.04% 오른 반면 중랑구와 구로구는 0.04%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하락폭이 확대됐는데요. 전국 아파트값은 0.04% 떨어지며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0.15%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주택시장 분위기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모양새군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주택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정책 변수에 대한 예측을 지난 통방 때와 비교해 보면 우선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은 거시 건전성 정책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 심리도 약화되고 당분간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된 데다 가상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환경이 개선됐지만 정치적 리스크와 겨울 비수기 등이 겹쳐 주택가격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 오는 7월부터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스트레스 디에셀 규제에 따라 주택시장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공수처가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윤 대통령 공수처에 나왔나요? 네, 오후 2시부터 이어가기로 했던 조사는 결국 윤 대통령 측이 불응하면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대기하면서 공수처의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곽근 변호사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고 더 조사를 받을 게 없다며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실 강제 인치도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조사와 별도로 어젯밤 체포집행이 위법하다며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수사기관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법원은 48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체포 적부심은 사건은 오후 5시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영준 기자,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도 진행됐죠? 네, 오후 2시부터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금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기일 변경 요청서를 냈는데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탄핵 심판을 맡을 변호사 6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합류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2차 변론이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한 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약값이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항암제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건보 약품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약값은 재작년 26조 2천억 원으로 1년 사이 8.5% 늘었습니다. 전체 진료비가 4.7% 늘었는데 약값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더 증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진료비 가운데 약값 비중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늘어 24%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지출 가운데 약값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아 7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 약값이 급격하게 늘었다고요? 네, 암과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작년 암 환자 약품비는 3조 8천억 원, 희귀난치병 환자는 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 안팎 증가했습니다. 약품별로는 고지혈증 치료에 쓰이는 동맥경화용제 지출이 2조 8천억 원으로 1위를 이어갔고 이어 항암제가 2조 7천억 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환자 약값이 전체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의 규모가 1,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해 99억 원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가상자산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고액 체납 규모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해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609명,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851억 원에 달합니다. 한 명당 체납액이 가장 큰 경우는 99억 원이었는데요. 체납자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82억 원으로 서초구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추적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초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합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80명이 넘었는데요. 금액으로는 1,338억 원, 신규 고액 체납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징수권을 이관받아서 체납자의 재산과 가족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 등의 처분과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가택 수색과 가상 자산을 추적하고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 부동산을 등기 처리하지 않는 등에 대해선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저축은행 등이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시세보다 높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꼼수 매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 그간 시장에서는 저축은행 등이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을 정리하면서 사모펀드를 조성해 부실을 이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만든 PF 사업장 정보 공개 플랫폼이 오는 22일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5개 협회 사이트에 별도의 정보 공개 페이지가 오는 22일 문을 엽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개별 PF 사업장의 위치,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등 부동산 개발의 유형, 인허가 형태, 부지 크기와 건축 면적, 감정가와 매도자 연락처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희망 거래 가격 등 가격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PF 사업장 거래가 입찰을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플랫폼에서는 일단 정보 공개만 이뤄지고 입찰이나 매매 시스템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그러니까 꼼수 거래도 차단하고 원매자들은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매물 정보 공유가 시시각각 이뤄질 경우 거래 비용이 줄어들며 원매자가 늘어날 수 있어 부실 사업장 매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실제 거래 데이터가 생기면 그 정보도 취합해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산 시장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선순환 효과도 기대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꼼수 매각과 파킹 거래 등 앞서 제기됐던 시장 부작용도 크게 완화될 전망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PF 자산 매각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부실 PF가 신속히 정리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자동차 수출액이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조슬기 기자,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이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모두 708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 709억 달러를 달성한 재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입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 증가세가 돋보였는데요. 작년 한 해 43만 3천 대로 1년 전보다 38% 넘게 급증했고 수출액 기준으로 116억 달러로 같은 기간 45.8% 급증했습니다. 수요 둔화 여파로 주춤했던 전기차 수출을 하이브리드차가 만회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등 북미 시장에 전체의 절반 이상인 400억 달러를 수출했고요. EU가 80억 달러로 2위를, 아시아가 58억 달러, 중동이 51억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동차 모델별로 살펴보면 한국 GM의 트랙스가 29만 5천 대로 1위를, 현대차의 아반떼와 코나가 23만 대와 22만 2천 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트레일 블레이저, 투싼, 팰리세이드, 스포티지, 니로, 모닝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과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과 하반기 파업 관련 생산 차질 변수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조 기자, 그런데 올해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이 통상 환경 변화 등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보편 관세가 시행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것도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물량을 미리 내보내려는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이 최소 7.7%에서 최대 13.6%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호텔 침구와 같은 편안함 때문에 수십만 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구스다운 침구 쓰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함량이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환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적발됐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구스다운 소재 토퍼 6개 제품에 대한 품질 조사를 한 결과 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TP리빙의 침구 브랜드 소프라움 제품에 들어간 거위털 함량이 표기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표준 KS 기준에 따르면 거위털 제품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제품의 거위털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소프라움이 거위털 제품이라고 판매한 모델의 경우 35.5%에 불과했습니다. 솜털과 깃털 비율이 표기된 것과 다른 제품도 있었는데요. 도화드림 제품은 솜털 비율을 5%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4.1%에 불과했고 자리아 제품도 솜털 비율을 90%라고 표기했지만 86.8%에 그쳤습니다. 정대한 기자, 최근에 구스다운 제품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네, 앞서 이랜드 패션 브랜드 후아유의 구스다운 점퍼 제품은 거위털 80%를 충전재로 사용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거위털 비율이 30%에 그쳤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들에서도 혼용률이 잇따라 문제가 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 모두 환불 등의 사후 조치에 나서기는 했지만 비싼 값에도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환입니다. 이 기간에만 할인한다며 서둘러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들 위법입니다. 유명 입시 학원인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에서 이런 광고를 하다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우선 메가스터디 어떤 게 문제가 됐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2016년 말부터 7년 동안 대학 입시와 공무원 소방 등 12개의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 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이날 판매 마감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광고 상품 외에도 같은 가격과 같은 구성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메가스터디에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 기자,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는 이보다 더 심했다고요? 네, 챔프스터디는 토익과 토플 등 어학 상품을 판매하면서 프리패스 남은 시간, 이벤트 혜택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뿐 아니라 마감까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주는 디지털 타이머를 광고에 실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이 지나도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챔프스터디가 이런 사실을 숨긴 데다 타이머를 이용해 소비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했다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으로 편입된 아시아나항공 주요 계열사들이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모두 대한항공 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정현 기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가 열렸죠? 오늘 오전 9시부터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송보영 부사장이 사내이사에 선임되면서 신임 대표이사가 되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송 대표는 지난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대한항공 출신 인물로 이전까지 대한항공에서 여객사업본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대한항공 출신 인물이 대표이사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한 화학적 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대한항공은 약 2년 동안 현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요 계열사도 주총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 등도 오늘 일제히 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선임을 의결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항공 출신 인물들이 앉을 전망입니다. 에어 서울에는 김중호 대한항공 수석 부장이, 에어 부산에는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상무가 내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을 합친 통합 LCC 출범 작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어부산은 부산 지역 사회에서 인천을 거점으로 한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요구한 에어부산 매각이나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 통합 등은 오늘 대한항공 출신 인물이 대표 자리에 앉으면서 사실상 성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롯데그룹 3사의 신유열 부사장이 세계 최대 가전 행사와 바이오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맡은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신유열 부사장 연초부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네, 지난해 11월 롯데지주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경영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전략실장도 겸하고 있는 신 부사장은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 올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롯데바이오의 위탁개발 생산 CDMO 사업은 그룹의 미래를 위한 4대 신사업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힙니다. 이미 재작년에 미국 시큐러스 공장을 인수했고 송도 1공장도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지만 대형 수주를 하나도 새로 따내지 못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지난해 말 새로 영입한 제임스 박 대표와 신 부사장이 함께 첫 수주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른 바이오 업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후계자인 서진석 대표는 아버지 서정진 회장과 함께 컨퍼런스 연단에 올랐습니다. 서 대표는 그동안 축적한 항체 의약품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행사에서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최인영 R&D 센터장은 심혈관계 위험이 높은 환자는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지방간 등 환자는 3중 작용제를 활용하는 등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5,000개 감소한 287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비공무원 일자리에서 감소폭이 컸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인력 축소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찬바람으로 인해 현재 공기순환이 원활한데요.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아직까지는 전 지역 미세먼지 걱정 없고요. 시흥 1동과 독산 3동, 도림동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으로 한때 눈이 내리겠고 오후엔 차차 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도로엔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중서부는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늘 환경부 기준으로는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WHO 기준으로는 수도권과 충청이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호남 공기질이 한때 나쁘겠고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